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장폴 사르트르 원작의 벽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나와 톰 그리고 쥐양은 사형을 선고받고 감방에 투옥된다. 톰은 애써 죽음의 공포를 외면하고 쥐양은 두려움에 휩싸인다. 얼마 후 의사 한 사람이 감방에 들어오고 나는 그와 얘기하던 중 갑자기 그의 존재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죽음의 징조도 공포도 아닌 이상한 감정에 쌓인다. 나는 기운을 차리고 두 친구를 보았다. 톰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어 그 기름진 허연 목덜미밖에 보이지 않았다. 쥐양은 한층 더 맥이 풀려 있었다.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의사는 쥐양이 옆으로 다가서더니 그에게 힘을 주려는 듯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러나 그 눈은 차디찼다. 나는 의사의 손이 쥐양의 팔을 따라서 손목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쥐양은 무심하게 의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 이윽고 의사는 소년의 힘없는 손을 넣으며 지금 당장 기록해두면 안 될 사실이 생각난 듯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 망할 자식, 어디 내 맥을 짚으러 오기만 해봐라. 그 더러운 아가리에 주먹을 쳐놓을 테니. 다행히 의사는 내게로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나도 맞서서 쏘아보았다. 그는 추운 기색이었다. 얼굴이 보랏빛이 돼 있었다. 여기 있으면 몸이 떨리지 않소? 난 춥지 않소. 의사는 여전히 쌀쌀한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았다. 문득 나는 손을 얼굴에 가져갔다.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한겨울에 이렇게 위풍이 샌 지하실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니. 손가락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보니 역시 땀이 축축했다. 셔츠에도 땀이 배어 살이 착 달라붙어 있었다. 적어도 1시간 전부터 땀을 흘리고 있었는데도 나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는 내 볼 위를 줄줄 흘러내리는 땀을 보고 이건 반병리학적 공포 상태라고 생각했겠지? 그리고 자기는 추우니까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느끼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름의 쌍판대기를 후려갈기기 위해 일어서려고 했으나 몸을 움직이자마자 굴욕감과 분노는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무감각한 상태로 다시 의자에 쓰러져 버렸다. 나는 손수건으로 목을 문지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문지르는 것도 이내 단념해버렸다. 벌써 내 손수건은 짜야 할 판이고 땀은 여전히 흘렀으니까. 꼬마 쥐양이 불쑥 말했다. 당신은 의사죠? 그래. 고통이 오래 가나요? 무슨... 아니지. 금방 끝나지. 의사는 부모 같은 말투로 말했다. 마치 환자를 안심시키려는 것 같은 태도였다. 난 들은 얘기지만 때론 사격을 2번 해야 하는 때도 있다던데요. 가끔은 있지. 그럼 다시 총알을 쥐어서 겨눠야 한단 말이에요? 지향은 그 고통에 대해 무섭게 겁을 먹고 있었고 도무지 그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그 생각은 그다지 하지 않았고 땀이 나는 것도 고통에 대한 불안 때문은 아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석탄 가루더미가 있는 데까지 걸어갔다. 톰이 벌떡 일어나 증오의 눈초리를 내게 던졌다. 내 구두가 삐걱거리는 것이 비위에 거슬린 것이다. 저 친구처럼 내 얼굴도 흑빛일까? 그도 땀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톰 옆에 되돌아와 앉았다. 우리는 너무나 똑같아 서로 대하기가 거울보다도 더 언짢았다. 뭔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어. 톰은 야릇한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곧 알게 될 거야. 글쎄, 그게 분명치가 않아서. 그런데 용기는 물론 갖고 싶지만 우선 알아야 할 게 아닌가. 들어봐, 우리를 마당으로 끌어내겠지? 그리고 놈들이 우리 앞에 쭉 늘어서겠지. 그래, 몇 놈이나 될까? 나도 몰라. 대에서 다니면 8. 더는 안 되겠지. 그럼 날 겨눈 8개의 총구멍이 보이겠지. 벽 속으로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어 죽을 힘을 다해 등으로 벽을 떠밀지만 벽은 악몽 속에서처럼 꿈쩍도 않을 거야. 난 죄다 상상할 수가 있네. 나도 상상하고 있지. 정말 기분이 나쁠 거야. 눈이나 입을 겨눈다잖아. 얼굴을 알지 못하게 말이야. 난 벌써 그 상처를 느낄 수 있어. 1시간 전부터 골치와 모관이 쑤셔댄단 말이야. 진짜 아픈 게 아니고 이게 더 기분 나쁘네. 내일 아침에나 느낄 고통인데 그 다음은... 그 다음이라고? 물론 뻗고 말겠지. 그는 혼자서 짓거리기 시작했다. 눈은 의사한테 가 있었지만 의사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기색도 아니었다. 의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뚱이를, 멀쩡하게 살아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몸을 살피러 와 있는 것이다. 꼭 악몽 같구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싶은데 그게 금방 잡힐 것 같으면서도 이내 쑥 미끄러져 빠져나가 버리거든. 난 생각을 해보네.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지 하고. 그런데 난 이 말이 뜻하는 바를 모르겠단 말이야. 받들어 총! 발사! 이젠 됐다 싶을 때가 있지. 그런데 또 허탕을 치곤 다시 고통이니 총알이니 총소리니를 되뇌이기 시작하게 되거든. 난 미치지는 않았어. 그런데 아무래도 잘 모를 것이 있단 말이야. 내 시체가 보이거든. 그야 대단할 건 없는데 그걸 보는 게 나란 말이야. 난 이제 아무것도 못 본다. 아무것도 못 듣는다. 그런데 세상은 나 아닌 딴 사람들을 위해 계속된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밤을 새워본 일은 전에도 있었잖아. 하지만 이것과는 다르단 말이야. 그만해둬! 신부라도 불러오란 말인가? 아무 대답도 없다. 그가 풀죽은 목소리로 나를 부르려는 것을 나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이런 게 나는 딱 질색이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다 이런 모양이지? 그런데 어쩐지 그한테서 찌린내가 나는 것 같군. 나는 톰을 그다지 동정하지 않으며 또 같이 죽어간다고 해서 동정해야 한다는 이유도 모르겠다. 톰은 나를 보지 않고 손을 잡았다. 파블로, 사람이 죽어 없어진다는 게
과연 사실인가를 자문해보네. 나는 손을 빼면서 말했다. 잔소리 말고 자네 발밑이나 보게. 두 발 사이에 오줌이 괴어있고 바지가랑이에서 오줌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톰은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이게 뭐야? 바지에다 싼 거지 뭐야. 그럴 리가. 난 싸지 않았어. 아무것도 몰랐는데. 의자가 곁에 와 있었다. 왜? 몸이 괴로운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난 무섭지 않아요. 맹세해도 좋아요. 톰은 사나운 말투로 말했다. 톰은 일어나 구석에 오줌을 넣었다. 그는 앞단추를 잠그면서 뒤돌아앉더니 이제 더 말이 없었다. 의사가 또 무엇을 적었다. 우리는 모두 그자를 보고 있었다. 그는 산 사람이니까 산 사람의 몸짓, 산 사람의 걱정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 지하실에서 모든 산 사람들이 떨어야 하듯 떨고 있었다. 그는 말 잘 듣는 제대로 먹어 살찐 몸뚱이를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우리 자신의 몸을 의식하지 못한다. 나는 바지 사타구니를 만져보고 싶었지만 감히 손이 가지 않았다. 이봐, 의사는 마침내 꼬마 쥐양의 곁으로 다가섰다. 그는 직업적인 어떤 동기로 쥐양의 목을 만져보고 싶었을까? 아니면 자비심의 충격에 못 이겨 저라는 것일까? 그는 쥐양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었다. 쥐양은 시선은 그에게 향한 채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쥐양은 의사의 손을 잡더니 야릇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 생각했다. 이봐, 저 녀석 왜 저러는 거지? 톰도 같은 생각인 모양이었다. 그러나 의사 녀석은 쥐양이 열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만 보고 마치 아버지같이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침내 쥐양은 의사의 그 불그스레한 손을 제 입으로 가져가더니 그것을 깨물었다. 의사는 손을 확 빼고는 비틀거리며 벽에 있는 데까지 물러섰다. 그는 겁을 집어먹고 우리를 노려보았다. 문득 그는 우리가 자기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일어나! 예, 자식!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깜박 잠이 1분쯤 들었을까. 꿈속에서 그자들이 나를 벽으로 끌고 가는 바람에 나는 발버둥을 치면서 용서를 빌었다. 벌떡 잠이 깨자 나는 의사를 두렵게 보았다. 잠결에 소리나 지르지 않았나 싶어 겁이 났기 때문이다. 의사는 수염만 매만지고 있어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더 자겠다는 생각만 했으면 얼마 동안 잘 수도 있었다. 이틀 동안을 꼬박 뜬 눈으로 세워 이제 참을 수 있을 만큼은 참은 셈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나에게 남은 마지막 생명의 2시간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나는 짐승처럼 죽고 싶지 않다. 게다가 또 악몽을 꿀까봐 염려도 되었다. 나는 일어서서 이리저리 거닐었다. 나는 생각을 돌리기 위해서 내 지나간 생활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숱한 추억들이 뒤섞여 떠올랐다. 거기에는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이 아무렇게나 뒤섞였다. 숱한 얼굴들이 있었고 사연들이 있었다. 숙부의 얼굴, 라문구리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의 사연들도 생각이 났다. 내 생애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문득
내 생애를 판정해 보려고 했다. 아름다운 생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판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그것은 하나의 스케치에 지나지 않았다. 영혼을 위해 내 시간을 다 보냈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절대 후회는 하지 않는다. 미련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수두룩하게 있긴 하다. 잊을 수 없는 만자닐라의 맛, 그리고 까딕스 근처의 작은 문에서 여름에 해수욕을 했었지. 그러나 죽음이 그 모든 것에 환멸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의사 녀석이 돌연 기특한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했다. 여러분, 군부의 동의만 얻으면 여러분의 얘기나 물건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한테 전해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톰이 씩씩거렸다. 난 아무도 없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톰이 잠깐 기다리더니 이상한 눈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공시한테 할 말 없어? 없어. 이런 다정스러운 참견이 나는 딱 질색이었다. 하기는 내 잘못이다. 전날 밤에 그에게 공수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을 말이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장폴 사르트르 원작의 벽 2부를 들으셨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옹호한 작가 사르트르. 오늘은 사르트르가 활동할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실존주의가 탄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의 작품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한국외국어대 불어과 변광배 선생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사르트르의 사상을 실존주의라는 용어로 지칭합니다. 한때 사르트르를 실존주의의 교황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실존주의가 유행했던 시기는 주로 1945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인류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서도 인간의 존엄성의 상실이 가장 비싼 대가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19세기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커다란 자신감을 가졌으며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고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모든 것이 무한정 진보하고 이에 비례해서 인간성도 점점 더 고양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 전반부에 발발한 이 두 차례 세계전쟁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던 것입니다. 사르트르의 사유는 정확히 이런 역사적, 사회적 배경 위에서 정립됩니다. 사르트르가 1944년에 가졌던 한 강연회에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고 선언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을 다시 이 세계 중심에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연히도 2005년은 사르트르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프랑스를 위시하여 전 세계적으로 여러 기념 학술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르트르의 문학과 철학이 갖는 현재적 의미가 아마도 집중적으로 조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장폴 사르트르 원작의 벽 2부를 마칩니다.